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정선거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부정선거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입니다.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부정선거는 거짓말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부정선거를 진짜라고 생각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과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두 번째로 큰 피해자는 전한길 강사입니다. 돈 잘 버는 강사 자리를 잘렸습니다. 피해자인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선거라고 말해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나중에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윤석열처럼 앞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이런 혼란과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 세세하게 설명해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야 합니다. 그 일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니 내버려두고 지금부터 저는 부정선거 의혹이 풀리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이 공짜는 아니고 강연 시청료를 내셔야 합니다. 1만 원을 입금할 계좌는 농협 100085520039009입니다. 대수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개표 결과를 보면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대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부정선거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동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병호나 이영돈이나 민경욱이나 또 다른 유튜버의 동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죠. 그런데요, 이건 사실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대수의 법칙을 선거에 적용하려면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펩시콜라 1.5리터 병이 있습니다. 스포이트로 펩시콜라를 뽑아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펩시콜라 병 어디에서 얼마를 뽑아내도 샘플의 단맛은 동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펩시콜라 액체는 균일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거는 어떨까요? 2025년 6.3 대통령 선거에서 3,498만 명이 유효 투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729만 표를 득표하고 김문수 후보는 1,440만 표를 득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41%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3,498만 표 중에서 1만 표를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택한다면 그 1만 표 중에서 49%는 이재명 표일 것이고 41%는 김문수 표일 것입니다. 무작위로 선택했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잘 적용됩니다. 하지만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고 특정한 지역에서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라남도에서 1만 개를 뽑은 샘플은 이재명 86%, 김문수 9%가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 1만 개를 뽑은 샘플은 이재명 39%, 김문수 52%가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전국 합계 득표율이 이재명 49%, 김문수 41%인데 전라남도 샘플과 경상남도 샘플의 득표율은 모집단의 득표율과 완전히 다릅니다. 대수의 법칙과 다르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선거인이 전국적으로 균일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이 살고 다른 어떤 지역에는 국힘당 지지자가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기준으로 선택하여 샘플을 만들면 편향성이 생깁니다. 샘플의 비율이 모집단의 비율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선택하여 샘플을 만들면 대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고 샘플을 만들면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한국의 남자 고등학생 50만 명과 여자 고등학생 50만 명의 키를 검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남자 고등학생의 평균 키는 175cm입니다. 여자 고등학생의 평균 키는 165cm입니다. 그리고 남녀 고등학생의 평균 키는 170cm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100만 명의 남녀 고등학생은 모집단이고 평균 키는 170cm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모집단에서 1만 명의 남녀 고등학생을 무작위로 선택하면 이 샘플의 평균 키는 170cm가 될 것입니다. 모집단과 같은 평균 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자 고등학생 중에서 1만 명을 선택하면 이 샘플의 평균 키는 175cm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 고등학생 중에서 1만 명을 선택하면 이 샘플의 평균 키는 165cm가 될 것입니다. 남자 샘플과 여자 샘플과 모집단의 평균 키는 서로 다릅니다. 이 가상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모집단의 비율과 샘플의 비율이 일치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샘플을 만들면 비율이 일치할 것이고 모집단에서 무작위가 아니게 뽑아서 샘플을 만들면 비율이 불일치할 것입니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습니다. 당일 투표함을 모두 개표한 다음에 사전투표함을 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40개 선거구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선거구에서 출마한 민경욱 후보도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있다가 사전투표에서 져서 낙선했습니다. 이 역전 현상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현상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합계 득표율과 다른 현상도 이때 발견되었습니다. 5월 4일 조선일보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한국통계학회장을 지낸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박성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체 유권자를 하나의 모 집단으로 볼 때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은 무작위로 나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 투표보다 평균 10.7%포인트나 높았다. 반면 통합당은 당일 투표보다 11.1%포인트 낮았다. 거듭 말하지만 4에서 5일 간격으로 투표 성향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크게 날 수는 없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박성현은 두 가지 가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변심 가설입니다. 사전투표한 뒤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선거인들의 마음이 변해서 당일 투표할 때 다른 득표율이 나왔다는 가설입니다. 둘째는 부정 가설입니다. 누군가가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가설입니다. 물론 박성현 교수는 조작이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작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비친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굳이 말하면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가설만 열심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가설은 없을까요? 저는 세 번째 가설로 이동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로 더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2020년 4.15 총선의 개표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가 5만 표를 득표했는데 2만 표를 사전투표에서 받았고 3만 표를 당일 투표에서 받았다면 40%가 후보자별 사전득표율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후보자별 사전득표율이라고 부릅니다. 253개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과 236개 선거구에서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후보자별 사전득표율을 계산해보니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우세했습니다. 2020년 당시에 민주당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강력하게 독려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보수우파 사람들은 사전투표가 부정선거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당일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어떤 지역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수는 일정할 것입니다. 일부는 사전투표로 이동하고 일부는 당일 투표를 하게 됩니다. 사전투표로 많이 이동하면 할수록 당일 투표할 민주당 지지자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시소의 한쪽이 아래로 내려가면 반대쪽은 위로 올라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서는 이기고 당일 투표에서는 지는 선거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선거 개표 결과를 분석한 이후로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전투표 경향이 더 높다는 추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총선부터 2025년 대선까지 3번의 총선과 3번의 대선을 했는데 모두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2020년 부정선거 의혹이 한창 제기되던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누군가가 부정선거를 했는데 전라도 지역은 어차피 몰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작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수의 법칙이 잘 들어맞는 선거구가 되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대수의 법칙이 잘 들어맞는 선거구들이 더 많았다. 저는 다른 사람이 데이터를 근거로 주장할 때 그 주장을 곧바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주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서 자료공간 게시판에서 검색했습니다. 그 중에 한글에 첨부된 2016년 총선 개표 결과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했고 분석했습니다. 역전 현상이 발생한 선거구가 8개인데 그 중에 7개는 민주당의 우세로 역전되었고 1개는 새누리당의 우세로 역전되었습니다.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과 합계 득표율이 비슷한 선거구의 수는 2020년 총선보다 많았지만 대다수의 선거구들은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어긋나는 선거구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내친 김에 2017년 대통령 선거도 같이 분석해봤습니다. 역전된 선거구가 26개나 되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선 개표 결과를 감안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을 비교하여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위키에 가서 사전투표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부재자 투표는 낮은 투표율로 유명무실했고 그래서 이 사전투표가 2012년에 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2013년에 일부 재보궐선거에서 시행되다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규모로 처음 시행되었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론을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추론이 떠올랐습니다. 2016년에는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각 정당 지지자들의 사전투표 경향이 별로 차이가 안 났을 것이고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사전투표 경향이 차이가 점점 더 커졌을 것이고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경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아닐까. 사전투표 수의 증가 같은 데이터들이 이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작위로 뽑아서 만든 샘플과 모집단에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둘째로 대수의 법칙은 사전투표 플러스 당일투표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 셋째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전투표 경향이 더 높다. 넷째로 사전득표율과 당일득표율이 서로 다른 것은 부정선거 때문이 아니라 사전투표 경향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정도 설명에 충분히 납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거나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납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첫째로 할 이야기는 동전 던지기 실험 2가지입니다. 1번 실험에서는 실험자가 무작위로 동전을 100만 개를 던집니다. 그 결과는 50만 개에 가까운 앞면과 50만 개에 가까운 뒷면이 나오게 됩니다. 2번 실험에서는 실험자가 자기로 동전을 100만 개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 결과는 50만 개에 가까운 앞면과 50만 개에 가까운 뒷면이 나왔습니다. 1번 실험에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만 2번 실험에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2가지 실험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두 실험의 결과는 대동소이하지만 하나는 무작위로 던졌고 다른 하나는 실험자가 조작을 했습니다. 결과만 놓고서 이게 무작위로 던진 것인지 자기로 조작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반드시 과정을 함께 고려해야만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예를 들어서 하늘의 해가 움직이고 땅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천동설로 설명할 수도 있고 지동설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해가 움직이고 땅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은 천동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동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현상을 2가지 가설로 동시에 설명할 수 있을 때 이 현상은 가설을 증명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한 2016년 총선 개표 결과, 2017년 대선 개표 결과, 2020년 총선 개표 결과는 이동가설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가설로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개표 결과들만으로는 이동가설을 증명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다른 증거와 증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CCTV나 알리바이 같은 증명이 제시되어야 하는 거죠.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의 설명을 하게 됩니다. 부정선거란 무엇일까요? 저는 부정선거를 투표수를 조작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겠습니다. 투표수를 조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짜 선거인을 만들고 가짜 신분증으로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추가로 가짜 투표용지를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개표할 때 득표수를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막아놨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선관위 서버를 해킹하면 가짜 선거인명부를 만들 수 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그러니까 선관위 서버는 해킹되었을 것이다. 이걸 확인하려면 선관위 서버를 공개하면 된다. 선관위는 서버를 공개하지 않는다. 선관위가 서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정선거의 또 다른 증거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의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헌재의 재판에서 증언했는데요. 어느 쪽에서 했던 증언인지 정확한 워딩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선관위가 선거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는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관리하는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빌려와서 그 중에서 선거인명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주민등록 데이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아마도 데이터 자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선관위는 평소에 망분리 상태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해서 해킹할 방법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를 앞두고 2일 동안인가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무엇하러 연결하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비밀 조직이 선관위의 서버를 사전투표 기간에 해킹하고 가짜 선거인을 명부에 올렸다고 가정합시다. 이 가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발급받으려면 가짜 신분증을 내밀어야 합니다. 심지어 투표 사무원이 신분증에 사진과 본인의 얼굴을 대조합니다. 투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도대체 몇 명의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몇 명의 가짜 선거인을 투입했다는 걸까요? 1만 명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고 100만 명을 투입했을까요?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 누군가는 자수하거나 실수로 털어놓는 사람이 있을 법한데요. 왜 한 번도 가짜 선거인이 들통나지 않았을까요? 걸리면 징역을 사는데 이 가짜 선거인들은 무슨 대가를 받았길래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저는 첫째 부정선거 방법인 가짜 선거인을 만들고 가짜 신분증으로 투표수를 조작하는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이 부정선거를 하는 범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투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도장을 찍은 투표용지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투표용지들은 선관위가 선거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재질과 규격입니다. 앱선 프린터로 찍어야 하니 프린터도 좀 사둬야 하겠네요. 투표용지 인쇄 프로그램도 어떻게든 빼내야 합니다. 모양이 다르면 바로 들통이 날 테니까요. 인쇄한 다음에 도장을 열심히 찍으세요. 당일 투표소에서 바꿔치기를 할 수는 없죠. 사람들이 다들 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투표소에서도 이 짓을 할 수는 없죠. 투표함을 지역선관위 사무실로 옮기는 동안에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찰차가 따라가고 투표를 감시하는 정당 참관인들이 동승합니다.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사무실을 들어가려면 사람도 피해야 하고 지문인식 보안장치를 뚫어야 합니다. 대낮에는 이 짓을 시도할 수 없으니 야간이나 새벽에 이 짓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CCTV가 이 사무실을 24시간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내서라도 CCTV를 잠시 먹통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무실을 침입합니다. 텔레포트 능력이 있다면 직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투표함마다 몇 장의 투표용지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한 투표함에 가짜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집어넣으면 개표할 때 투표용지 수가 맞지 않아서 바로 들통이 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QR코드나 바코드가 있어서 그 안에 번호가 틀려도 들통이 날 겁니다. 3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다면 번호는 4만 번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부득이하게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해야 합니다. 그 사무실에 쪼그려 앉아서 투표용지 숫자를 셀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전체 사전투표 수에 맞춰서 당신이 원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표를 넣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 후보의 표만 많이 집어넣으면 그건 또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비율을 적당히 조절해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생겼습니다. 봉인지가 사전투표함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특수봉인지면 떼면 바로 흔적이 남을 텐데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흔적이 안 남도록 떼어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 봉인지에 모든 사인을 위조해서 쓰든지요. 보관 사무실이 2층에 있다면 당신의 침투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덩치 큰 투표함들을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잖아요.
다른 문제가 또 있겠네요. 관내 사전투표용지는 우편 봉투에 넣어져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준비하시려나? 살살 걱정이 됩니다. 몇 천 장면 만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숨막히는 작업을 전국의 지역선관위 사무실에서 해야 합니다. 이러라 3일간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런 과정의 난이도를 생각해보면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용지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부정선거 방법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음로 투표수가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투표지 분류기의 본체 안에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노트북 컴퓨터가 들어있는데 개표소에 있는 누군가가 무선으로 노트북을 해킹하여 표를 잘못 세도록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이 투표지 분류기의 내부에 든 노트북을 공개하면서 이 노트북에는 무선랜 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애당초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용지의 수를 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류만 하고 100장 단위가 되면 알려주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개표지 분류기로 투표수를 조작한다고 믿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개표소에 온 투표지 분류기는 사전에 점검과 확인을 거치고 봉인을 붙여둡니다. 게다가 투표소 한가운데에 놓여 있어서 누군가가 남몰래 투표지 분류기에 접근해서 뚜껑을 열고 노트북의 프로그램을 바꿔치기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요. 개표 사무원이 100장 단위로 후보자의 투표용지를 정리하면 기록지를 하나 붙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 후보 100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투표용지 뭉치를 세어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지역선관위원장은 집계표를 발표합니다. 이 집계표의 숫자 데이터는 다시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되고 중앙선관위는 전국 각지의 개표 결과를 취합해서 발표합니다. 각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확정하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아닙니다. 지역선관위원장이 당선자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셋째, 부정선거의 방법도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투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잘 납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수를 조작하는 것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조작의 결과가 아니라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부정가설은 배척되고 이동가설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이동가설에는 선거인들의 변심이 발생할 만한 사건도 불필요하고 첩보원을 방불케 하는 투표함 바꿔치기도 불필요합니다. 단지 민주당 지지자와 국힘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경향이 차이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이 동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이동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거에서 투표수를 조작하지 못하게 세팅하고 그 결과가 어찌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몇몇 선거구를 선정해서 사전투표 후에 투표함을 철저히 감시하고 지키면 투표함을 바꿔치기할 기회가 원천봉쇄됩니다. 그 뒤에 개표하여 나오는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하면 되지요. 또 다른 방법은 사전투표를 행하는 다른 나라들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영어를 할 줄 몰라서 검색을 못했지만 다른 나라들의 개표 결과를 검색해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다르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일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빳빳한 투표용지 의혹과 다른 의혹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의혹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다음에 올릴 동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셋째는 자기선택 표본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통계학 교재에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통계학은커녕 수학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어느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서 너구리 BLS님이 이 용어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용어 하나로 깔끔하게 설명을 하시더군요. 제가 그걸 퍼올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사전투표, 당일투표는 무작위 표본 랜덤 샘플이 아니라 자기선택 표본 self-selected sample에 가깝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칩니다.